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규칙적인 삶을 좋아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을 나름의 미덕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몇 년 전 제게 너무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한 여자를 사랑한 죄로 제가 감내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컸었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그때의 일은 아직도 가끔 꿈에 나와 저를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이곳에 털어놓으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저도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애견 카페에서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애견 카페가 많지 않았었는지라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한정되어 있었죠. 작은 카페였는데 사장님이 친절하셔서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오셨었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었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주말이 되어 강아지를 위해 애견 카페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제 강아지와 으르렁거리며 다투는 다른 강아지를 발견하게 되었죠. 얼른 뛰어가 그 두 마리를 떼어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강아지의 주인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그때 저희는 첫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작고 아담한 키에 귀여운 눈웃음을 치는 것이 매력적이던 그녀는 목소리가 하이톤이라 귀엽고 발랄한 느낌이 가득했었어요. 더군다나 강아지에 관련되어서는 거의 박사 수준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라 제게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했었죠. 저기 혹시 얘네들 좋아하는 간식거리 새로 나온 거 알아요? 고기맛 나는 건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런 쪽은 잘 몰라서 그냥 평범한 것만 주거든요. 사람도 맨날 똑같은 밥 먹으면 질리잖아요. 말 못한다고 맨날 똑같은 것만 주면 되나요? 이거 제가 어디서 샀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주문해서 먹여보세요.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네네.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적극적으로 제게 이런저런 정보를 주던 그녀에게 저는 전화번호를 주었고, 그날 이후 그녀는 제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연락을 통해 저보다 5살이 어렸고 부모님이 하는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라 현재는 놀고 있다는 정보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살면서 여자한테 먼저 대시를 받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 여자는 다르더라고요. 강아지를 키운다는 공통 분모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밥은 먹었느냐, 강아지 목욕은 시켰느냐로 시작된 그녀의 연락은 급기야 저의 퇴근 시간이 몇 시냐는 물음까지 가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강아지를 뺀 채로 사람끼리 단둘이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게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신기하다고 하더군요. 그쪽은 정말 알면 알수록 신기하신 분인 것 같아요. 좀 특이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네? 저요? 제가 특이한가요? 뭐랄까, 조금 자신만의 틀에 박혀 있는 정사각형 남자라고나 할까? 그런 스타일 아니세요? 아, 제가 좀 그렇긴 해요. 계획 정해놓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스타일이라서요. 너무 이상해 보이나요? 아니요, 절대 그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 출신이라서 약간 그쪽 분위기랑 비슷한 면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더 정감이 간다고 해야 하나? 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와 제가 비슷하다며 눈웃음을 치며 저를 쳐다보았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홀로 외롭게 살던 노총각이다 보니 더 설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삶은 그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지루하다고 생각할 정도일 거예요. 학창시절에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 조용하게 놀고 대학교에 가서도 제대로 연애 한번 하지 않고 제가 꿈꿔온 직장을 향해 열심히 공부를 했죠.
항상 저는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이었어요. 방학 때도 계획표를 짜서 최대한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대로 잘 되지 않으면 괜히 스스로 화가 났었어요. 부모님도 이런 저를 보고 조금은 편안하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성격 때문에 몇 번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성격 덕분에 좋은 일도 꽤 있었어요. 직업의 특성상 부지런하고 계획적이어야 했었는데, 제 성격과 아주 잘 맞았고, 남들도 좋게 평가해 주기도 했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기에 여자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답니다. 저와 꽤 친한 친구 녀석은 조금 게으르고 부지런하지도 않은데 유머러스하고 말을 잘한다고 여자들에게 늘 인기가 많았죠. 한 번은 그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여자와 저를 연결시켜 주려고 술집에 함께 데려가 몇 번이나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 여자가 저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나 명석이 싫어. 답답한 꼰대같이 그게 뭐야? 네가 잘해보라고 연결시켜주는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싫다니까. 아, 싫은 걸 어떡해. 난 그런 스타일 딱 질색이라고. 난 오히려 너같이 유머러스하고 편안한 사람이 좋아.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네요.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그 후로는 이상하게 여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40이 다 되도록 제대로 연애도 해보지 못하고 혼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제게 햇살같이 그녀가 나타났으니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 바로 이런 것인가 싶을 정도로 하루 종일 붕붕 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을 하다가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그녀에게 연락이 오는 것만 기다린 적도 있었고, 회사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그녀에게 연락이 오면 입꼬리가 올라갈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그녀와 만날 때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고, 그녀가 키우는 강아지의 액세서리까지 제 돈으로 사주었어요. 그때는 눈이 횟가닥 뒤집혀서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고 계속 카드를 긁었었죠. 나중에 카드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계획적이던 제가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써댔는지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그녀를 향한 마음이 커지다 보니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몇 달의 만남을 거쳐 그녀와 정식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녀와 중학교 때부터 동창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소한 일까지 다 알 정도로 아주 친한 친구였죠. 그 친구의 이름은 혜민이었고 평소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 모임에 나가고 있었으며 고정적인 남자친구는 없었지만 여러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냥 친한 남자친구라며 4명 정도의 남자를 데리고 왔었는데 굉장히 진한 스킨십을 서슴지 않고 할 정도였어요. 당연히 제 여자친구와 친한 친구니까 여러 번 자리를 함께 했고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녀의 친구가 하는 말 중 몇 개가 제 귀에 거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만 빼고 모두가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술자리에서 그녀의 친구인 혜민 씨가 그러더군요. 야, 너 그때 그놈 왜 찾냐? 겁나 괜찮았잖아. 밤일도 끝내주고. 야, 난 그런 놈 딱 질색이야. 계획도 없이 돈도 다 써버리는 놈들 뭐 먹고 살아. 결혼하면 나는 이것저것 다 하면서 펑펑 돈 쓰는 게 꿈인데. 너 진짜 웃긴다. 그 돈 다 너한테 쓴 거잖아. 네 백 사준 것만 해도 몇 개냐? 거기에다가 너랑 유럽 여행이다 어디다 싸돌아다닌 게 얼만데. 이기적인 년.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놈이 너랑 다시 해본다고 나한테 찾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그놈 말도 하지 마. 난 지금 내 남친이 세상에서 제일 좋단 말이야. 써도 끊이질 않는 내 남친의 카드. 아무리 술에 취해 농담을 한다고 해도 저를 거의 물주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는 그녀와 친구의 대화가 몹시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조금 기분이 언짢아서 얼굴 표정이 좀 찡그러졌었어요. 하지만 술에 취한 그녀가 애교를 부리며 제게 안겨서 투정을 부리니 계속 화를 낼 수도 없더라고요. 술에 취한 그녀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죠. 또 한 번은 술에 취한 그녀가 화장실에서 전 남친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을 제가 봤었어요. 술에 많이 취해 비틀거리며 화장실에 간 그녀가 걱정이 되어서 화장실 앞에서 한참이나 그녀를 기다렸었죠. 그런데도 안 나오기에 화장실 앞에서 이름을 부르며 귀를 가까이 대보았는데 그녀가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 나 안 보고 싶냐? 너 그때 진짜 나한테 잘했는데 그것도 잘하고 난 가끔 너 생각해. 진짜야. 너랑 헤어지고 나서 아주 많이 생각했었어. 워낙 음악 소리가 시끄러운 술집이라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대충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화장실 문을 확 열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뒤 화장실에서 나와 아무렇지 않게 제게 기대며 살랑살랑 거리더군요. 화가 난 저는 그녀를 붙잡고 물었죠. 지금 누구랑 전화한 거야? 통화하는 소리 나던데? 나? 내가? 내가 통화를 했다고? 아, 오랫동안 못 만난 내 고딩 동창이 전화가 와서 자기 밖에서 그런 거 엿듣고 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하도 안 나오니까 걱정이 돼서. 어머, 자기 너무 무섭다. 그런 사람이었어? 난 그렇게 내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하고 그러는 거 진짜 싫은데. 내가 뭐 이상한 짓이라도 하고 다닐까봐 감시하는 거냐고.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네가 술이 많이 취해서. 됐어. 짜증나. 자기가 계획적이고 꽉 막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내 사생활 하나하나에 간섭하고 지켜보고 하는 건 정말 질색이야. 너무 싫다고. 알았어? 이 답답아? 그녀는 술에 취해 제게 심한 말을 해댔어요. 아니라고 설명을 해보았지만 감정이 격해진 그녀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혜민 씨를 불러서 그대로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죠. 그녀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혼자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을 좋아했고 밤이고 새벽이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걸 꼭 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런 문제로 저와 몇 번이나 투닥거린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심하게 싸운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다른 남자한테 보고 싶다고 말을 하는 여친의 목소리를 듣고 어느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화를 잘 내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저도 연락하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간 연락을 하지 않으니 그녀에게 연락이 와서는 또 아무렇지 않게 제게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멋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짜증이 나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날 밤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따로 연락이 와서 만나자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다음 날 회사 앞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점잖고 멋진 분이셨어요. 우리 딸 만나기 힘들지 않은가?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유분방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내 딸을 나도 가끔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네. 하지만 나는 내 딸을 믿고 있고 철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네. 아빠 엄마를 닮았으면 꼭 달라질 것이라고. 부모가 자식을 믿어줘야 다른 사람도 믿어주는 것이잖나. 네, 맞습니다, 아버님.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 딸이 자네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네. 애비로서 하나뿐인 딸이 저렇게 몸져 누워 있으니 마음이 많이 좋지가 않네. 우리 딸 철들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 자네도 옆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멋진 모습에 저도 모르게 그만 화가 싹 풀렸고, 저는 그때 다시 그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끔 철없는 행동을 하는 여자라도 저렇게 멋진 아버지 밑에 있으면 분명히 좋게 변할 수 있다고 말이죠. 결혼은 원래 부모를 보고 결정한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제 나이가 곧 40이 되어 가는데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 뵙고 난 후 그녀와의 결혼을 다짐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후 결혼식까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혼수를 고르러 다니며 몇 번 그녀가 짜증을 내고 화도 냈지만 그것도 다 귀엽게 봐주기로 하고 넘어갔어요. 제가 모은 돈이 꽤 있었고 부모님이 해주신 돈을 합쳐서 괜찮은 아파트에 전세를 구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그녀의 부모님 역시 부족함이 없이 혼수를 해주셨습니다. 늦게 시작한 결혼인 만큼 빨리 아이를 낳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저는 아이를 갖자고 재촉을 했었죠. 하지만 그녀는 웬일인지 아이는 나중에 갖자고 미루더라고요. 자신은 아이를 낳고 몸매도 망가져서 아줌마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고 말이에요. 남자들은 변화가 별로 없지만 여자는 큰 변화가 필요한 일이니 저는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고, 결혼 후 딱 2년만 피임을 하기로 했죠. 그녀는 원래부터 좋아하던 술도 그대로 마셨고 때때로 담배도 피우기도 했었어요. 연애할 때 대충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했지만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결혼하고 처음 보게 된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제게 숨길 수가 없다며 당당하게 피우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조금은 실망하기도 했죠. 또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집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제대로 해놓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제 여자인걸요. 워낙에 깔끔하게 계획적이게 살던 저와 맞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것은 제가 채워주기로 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분명히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며칠 후에 양복과 셔츠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술이 미처 깨지도 않은 상태로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회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서 저도 신경이 날카로웠기 때문에 성질을 확 내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잠만 퍼자고 있으면 어떡하란 말이야? 어머, 자기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런 거야? 남이 보면 무슨 죽을 죄를 지은 줄 알겠네. 꼴랑 셔츠 하나 준비 안 해놨다고. 나 참. 꼴랑 셔츠 하나? 당신이 사회생활을 알아? 내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며칠 전부터 얘기했잖아. 그럼 가정부하고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냐? 나 이런 거 못하는 거 몰랐어? 나 원래 이런 거 관심 없고 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정부 찾아서 결혼하라고. 말도 안 되는 화를 내며 제게 맞대응하는 그녀를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아무리 자유분방한 여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옷 하나쯤은 챙길 줄 알고 있었거든요. 밥도 안 하고 맨날 사 먹기만 하면서 도대체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불이 나게 다른 셔츠를 직접 다려서 회사에 입고 갔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그날의 미팅은 잘 끝나게 되었죠. 집에 들어오니 그녀는 없었고 새벽이 다 되어서야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꿀물도 타주고 옷도 갈아입혀 주었겠지만 그날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각자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았는데
며칠 후 아내가 친구 혜민이랑 같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놓았더군요. 자기야, 이제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이거 봐. 오늘 혜민이 생일이라서 오빠랑 같이 생파해 주려고 내가 준비했지롱. 어때? 응? 맛있어 보이지? 응? 그래. 혜민 씨도 왔구나. 잘 왔어요. 오늘 생일인 줄도 몰랐네. 오빠, 왜 그렇게 떨떠름해? 아직도 화났어? 화 안 풀렸어? 미안해. 내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했잖아. 얼른 와서 앉아. 오늘 우리 화도 풀고 혜민이 생일이니까 신나게 놀아보자. 아내 친구 혜민 씨의 생일이라고 준비한 자리를 제가 망치고 싶지는 않아서 저는 그냥 슬쩍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고 아내의 친구인 혜민 씨는 자신이 요즘 썸을 타고 있는 남자를 부르겠다고 하더군요. 짝이 맞지 않으니 빨리 불러서 같이 놀자고 아내는 말했고 그렇게 한 명의 남자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근육질 몸매를 가진 그 남자는 헬스 코치를 한다고 하더군요. 나이도 저보다 9살이나 어렸고 술도 잘 마시고 유머러스하게 참 말도 잘했어요.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개인 PT를 받는 손님들도 많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남자인 제가 봐도 참 매력이 넘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술을 잘 하지 못해서 딱 맥주 3잔만 마시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너무 지쳐서 방으로 들어가 먼저 잠이 들었어요. 아내를 포함한 3명은 술을 너무나 잘 마시고 즐겼기에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져 갔죠. 화장실에 가려고 잠깐 잠이 깨었는데 아직도 술자리가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더군요. 시간은 새벽 3시를 넘어서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이제 그만 좀 마시라고 말을 하려고 하던 찰나 밖에서 나눈 대화 소리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혜민아, 진짜 내 친구야. 정말 고맙다.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줘서. 고맙긴. 야, 유부녀 된 내 친구 도와주는 건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도 그동안 너 팔고 다닌 세월이 있는데. 하긴 그래. 우리가 서로를 알리바이 삼아 돌아다닌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 한 100번도 넘을걸? 그래도 네 남편 조심해. 워낙에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잖아. 안 그래? 아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내 남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원래 꼼꼼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쪽에는 굉장히 무디다니까. 우리 그래서 별로 하지도 않아. 워낙 재미도 없고. 나 여태 자본 남자들 중에서 이런 놈은 처음이라니까. 지루해. 하긴 뭐 그렇게 생겼어. 쫌생이처럼 생겼잖아, 네 남편. 3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도를 지나쳐 갔습니다.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는데 아내는 아내의 친구에게 계속 고맙다는 말을 했고 저와의 잠자리가 지루하다는 식의 말도 서슴지 않고 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건데 말이죠. 너무 화가 나서 저는 다음날 회사를 가면서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이미 술이 만취해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봤자니까요. 간단하게 짐을 싸서 회사 부근 모텔을 잡아서 지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아내는 정말 제가 살아온 방식과 너무나도 다른 사람인데 왜 결혼까지 했을까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도 달라지지 않는 아내의 모습에 장인어른께도 화가 나더라고요. 한 이틀을 밖에서 보내도 화가 가라앉지 않자 처갓집에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께 술을 한 잔 달라고 말씀드리고 아내에 관해서 조심히 입을 열었어요. 저기 아버님, 사실 아내가 친구와 뭔가 제가 모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라면 혜민이 말인가? 그 친구는 중학교부터 딸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네, 아버님. 그 둘이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그 친구도 워낙에 자유분방하게 지내다 보니까 함께 술 마시고 놀고 하면서 정도를 지나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신경이 많이 쓰여요, 아버님. 그래, 내가 그 혜민이라는 친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네. 실은 결혼 후에도 내 딸한테 행동 똑바로 하라고 몇 번이나 내가 일렀는데 말일세. 사람이 쉽게 고쳐지지는 않는가 보구만.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런 것 같네. 애를 빨리 낳고 부모가 되어 봐야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네. 자네 인성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내외가 잘 알고 있어.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넓은 아량으로 내 딸을 좀 지켜봐 주게나. 내 또 다 잃을게. 약속하네. 아버님, 저도 많이 기다려주고 있긴 한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저도 사람인지라 화도 나고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자네 마음 알지. 그러니까 내가 자네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자유롭게 살고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내 딸이 또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네. 그 누구보다 마음이 여린 애야. 그리고 자네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내 집에 와서 나한테 하소연하게나. 내가 다 알아주지 않나. 자신의 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장인 장모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그냥 넘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낳는 것이 아내를 철들게 하고 가정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의심 가는 일들이 몇 번 있었지만 그런 것들 다 잠재우기로 마음먹고 출장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 안에서 인사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지방과 해외 출장 스케줄이 꽤 많더라고요. 그때도 가까운 나라에 5일 일정으로 출장이 잡혀 있었고 아내에게는 일주일 동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출장 일정이 끝나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아내와 다시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출장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빨리 아내에게 달려가고 싶었죠. 그 예전 제게 눈웃음을 치며 다가오던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말이에요.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꽃다발을 하나 사서 말도 없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번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현관에 웬 큰 사이즈의 운동화 하나가 있더군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굳게 닫힌 안방문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점점 안방 쪽으로 다가가자 아내와 남자의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성인 남녀라면 누구라도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크고 강렬한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저의 머릿속은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방문을 확 열려고 했지만 방문은 굳게 잠겨 있더라고요. 야, 문 열어! 너 문 안 열어? 내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어머, 당신이야? 아, 나 지금 운동 중이야. 운동을 남자랑 같이 하냐? 이 또라이들! 이 쓰레기들! 얼른 문 안 열어? 아니, 저기 자기야. 그게 나 운동 레슨 받고 있었어. 그 PT쌤이 오셔서 나 자세 알려주는 거야. 어디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니네가 동물처럼 내는 소리들 내가 못 들은 줄 알아? 자기 무슨 상상하는 거야? 운동하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자기도 한번 해봐. 얼마나 힘든지.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화내지 마. 일단 진정해. 진정하면 내가 문 열어줄게. 이런 쓰레기들 같으니라고. 그래, 열어주지 마라. 열지 마. 절대로.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하는 아내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난 저는 자물쇠를 찾았어요. 이 두 년놈들을 이 방 안에 가두어 버리고 싶었죠. 뒤적뒤적 서랍들을 뒤지면서 드디어 자물쇠 하나가 나왔고 저는 망치로 꺽쇠를 다른 후에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뭐야? 자기야, 뭐해? 이거 망치 소리 아니야?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당신 미쳤어? 아, 지금 문 열어준다고! 문 연다고 했잖아! 아내는 안에서 문을 두드리며 제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자물쇠로 잠궈버린 후에 저는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긴박함을 느낀 장인 장모님은 전화를 끊고 30분 만에 집으로 오게 되셨죠. 그동안 아내는 방 안에서 제게 별의별 쌍욕을 다하면서 미친놈으로 몰아갔지만 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장인 장모가 집에 도착하셨고 안방 앞에 놓여진 망치와 채워진 자물쇠를 보시더니 제 얼굴을 쳐다보셨어요. 자네, 이게 무슨 일인가? 장인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내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더군요. 장인어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 지금 아내가 있어요. 그래, 근데 이게 웬 자물쇠란 말이네. 내 딸이 이 안에 있는데 왜 자물쇠를... 장인어른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와 같이 문 열고 들어가 보시죠. 저는 갖고 있던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고 방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두 년놈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더군요. 당장 나와, 이 쓰레기들아! 당당하면 왜 숨었냐? 운동 레슨 받고 있었다며? 아무리 불러봐도 아내와 남자는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그 길로 화장실과 장롱 등을 살펴보았고 결국 장롱 안에 웅크리고 있던 아내를 찾아내었습니다. 야, 자기야, 놀랬잖아. 아빠는 여기 어떻게... 한 놈 어디 갔어? 그 놈 어디 갔냐고?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침대 밑에 그림자를 발견했고 그 밑에 숨어있던 남자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웅크리고 있던 아내가 장롱 밖으로 다리를 절며 나오자 장인어른은 아내에게 아주 세게 뺨을 한 대 때리셨어요.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느냐? 아빠, 그게... 저기 내가 다 설명할게. 오해야, 오해. 아빠 오해라고. 내가 너 하나 낳고 애지중지 어떻게 키웠는데 이따위로 행동을 하냐? 아빠, 저기 있잖아. 아내와 장인어른이 말을 하는 사이에 침대 밑에서 나온 그놈은 후다다닥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순식간에 그놈의 팔을 붙잡았고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놈은 바로 예전에 아내 친구 혜민 씨와 썸을 타고 있다던 남자였거든요. 아니, 네가 왜 여기 있냐? 저기 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어요. 그게요, 그 운동 레슨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셔서 저는 그저 운동만... 뭐? 네 년놈들이 내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가 다 들었는데 어디서 그딴 말을 짓거려? 아니에요, 형님. 진짜 아니에요.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짓을...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뻔뻔하게 대꾸하는 그놈이 너무 꼴보기 싫어 주먹으로 한 대 때렸어요. 아이씨, 정말... 왜 때려?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운동 레슨 해줬다고 하잖아. 늙은 꼰대 같은 양반이 생각하는 꼬라지하고는... 뭐가 어쩌고 저쩌지? 이 미친놈이 정말 어디서 끝까지... 그놈은 아니라고 발뺌하며 제게 반말로 욕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그놈의 바지 주머니에 슬쩍 삐져나와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억지로 그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어 보았어요. 그건 다름 아닌 남성용 피임 도구였는데요. 정말 그걸 보는 순간 눈깔이 뒤집히고 숨이 콱 막히더군요. 에이씨, 정말... 더 이상 빼박도 할 수 없게 된 그놈은 그 길로 주랭랑을 쳐버렸고 그 자리에는 아내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께서도 엄청나게 많이 실망을 하셨는데 장모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나는 너 같은 딸 둔 적이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부정한 행위를 했으면 그 대가를 받아야지. 네가 이렇게 네 남편한테 피눈물 나게 했으면 너도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당장에 나가거라. 썩 나가! 아빠, 저기 있잖아. 잘못했어. 응? 내가 잘못했어, 아빠. 미안해. 사업이고 뭐고 앞으로 너한테 단돈 1원도 주지 않을 거고 일도 시키지 않을 거다. 네가 정말 네 일에 죄책감을 느끼고 변할 때까지 어디 가서든 네 죄값을 치르며 살아라. 알겠냐? 이 결혼은 오늘로써 끝이니라. 난 더 이상 내 딸이 다른 남자한테 이런 죄 지으며 사는 꼴 못 본다. 장인어른은 완강하게 아내를 제 집에서 쫓아내셨고 다음날 이혼 서류도 제게 직접 가져다 주셨어요. 미안하네. 자네한테 내가 면목이 없어. 그동안 몇 번이나 노력했는데 나도 못 고쳤나 보구만. 내 딸과 이혼해주게. 그래야 내가 나중에 죽더라도 편히 죽을 것 같네. 장인어른, 그래. 그동안 참고 살아줘 고맙네. 최대한 빨리 이혼 진행시켜주게. 그리고 내 딸 남은 짐들은 내가 화물차를 한 대 보내서 다 챙겨오겠네. 자네 좋은 사람이야. 자네랑 어울리는 좋은 여자 만나길 바라네. 장인어른은 저보다도 더 완강하셨어요. 저도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 없었기에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변하게 될 줄 알고 기다린 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참담한 결론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 집을 내놓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었습니다. 단 하루도 그 집안에 있기 싫어 집을 내놓은 상태로 모텔방에서 지내기도 했었어요. 합의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조정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부에게 최종의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시간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깔끔하게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랬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친구였던 혜민 씨한테서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지만 혜민 씨는 자신이 그래도 말을 해야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며 회사 앞까지 찾아왔어요. 저기 오빠,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친구로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얘기하려고 온 거야? 난 그런 얘기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 이제 다 끝난 얘긴데 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오빠 정말 착한 사람이라서 몇 번이나 제가 지혜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나 봐요. 아휴, 저랑 지혜 대학 때부터 쭉 그렇게 생활했었어요. 남자도 참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서로 알리바이 만들어서 각자 남자친구한테 비밀로 해주고 다른 남자들도 만나서 놀러가고 뭐 그러면서 살았어요. 정말 철 없었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나한테 뭐하러 하는 건데? 저기 저 임신했어요. 뱃속에 제 핏줄이 자라고 있으니 이런 얘기 오빠한테 꼭 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지은 죄 다 제 애기한테 가면 어떡해요? 이제 저 철들 거예요.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 거예요. 아내의 친구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며 지난 일들을 모두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불륜남도 원래는 제 아내의 남친이었는데 자신의 남친인 것처럼 말해서 그날 부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결혼 생활 중에도 자신과 함께 다른 남자들을 불러서 여행도 다니고 데이트도 했다고까지 말을 하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혼이 났어요. 한참 후 아내의 친구에게 그런저런 말을 다 듣고 나니 장인어른께 정말 감사하더군요. 빠르게 이혼을 결정해 주신 장인어른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또 망설이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후로 저는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제 소식을 알게 되신 제 부모님은
고혈압까지 생기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셨는데 제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 수가 있었겠어요. 한 여자를 미치도록 사랑한 죄밖에 없던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쯤 흐르고 나서 아내가 회사 앞에 찾아왔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줄 알고 나가보았죠. 두 손에는 어디서 산 건지 도시락 봉지를 들고 있더군요. 저기 오빠, 잘 지냈지? 이거 내가 오빠 생각나서 산 건데 먹으라고. 이거 주려고 찾아온 거야? 나 잘 먹고 다니니까 이런 거 사오지 마. 회사 앞에도 오지 말고. 아이, 왜 그래 오빠. 오빠 무섭다. 그렇게 말하지 마. 오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다시 알려줘.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아니 저기 오빠,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거 오빠도 잘 알잖아. 나 저기 있잖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오빠한테 정말 미안해서.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한 거냐? 미안하든 말든 됐고 이미 우린 끝났으니까 가봐. 며칠 후에 법원에서 보자. 오빠, 오빠, 그러지 말고 저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돼? 응?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좋았잖아. 좋은 날 많았잖아. 나 얼른 아이부터 가질게. 아이 갖고 살면 또 달라질 수 있어. 나 노력할게, 오빠. 아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같이 몸 함부로 굴리는 더러운 년이랑 난 단 한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 알았냐? 이게 내 진심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꺼져! 아내의 뻔뻔한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 태도를 보고 몇 번 미안하다고 하던 아내도 나중에는 저보고 지루하다느니 쪼잔하다느니 별의별 말을 다 하더라고요. 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 길로 회사를 다시 들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아내의 연락은 모두 다 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조정기간까지 모두 마치고 나서 저는 법적으로도 완전한 싱글이 되었어요. 전셋집을 빼서 다른 곳에 다시 터전을 잡았고 제 친구인 강아지와 다시 함께 살게 되었죠. 이혼 후 아내는 자신의 친정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작고 낡은 원룸을 하나 얻어 살고 있다는 말을 건너듣기도 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 때문에 제 인생의 계획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쯤이면 제 아이가 벌써 3살이 되었어야 했고 함께 놀이동산에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계획이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뀐 계획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지겠어요? 혼자 다시 돌아온 삶에서 저는 조금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고 일부러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야밤에 혼자 드라이브도 가고 한강에 가서 새벽에 컵라면도 하나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삶이 너무나 좋더군요. 회사에서도 조금씩 변해가는 제 모습이 보기 좋다며 격려해 주셨고 오히려 이렇게 살다 보니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비규칙적인 삶으로 인해서 또 한 가지 아주 좋은 점도 생겼습니다. 혼자 밤에 드라이브를 다니던 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자도 만나게 되었죠. 컵라면을 먹으면서 만난 그녀 역시 저와 같이 이혼의 아픔을 겪고 치유를 하려고 노력하던 중이었더군요. 저는 그녀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현재는 연인 관계로 발전해 있습니다.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녀 덕분에 요즘은 삶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섣불리 결혼이라는 단어는 서로 꺼내지 않기로 했어요.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고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간절히 원해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더더욱 사연을 남기려고 했던 것이고요.
다 털어놓고 나니 새로운 그녀에 대한 무거운 짐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군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힘든 일 다 털어내시고 다시 힘차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세요. 저 역시도 다른 분들의 사연 들으며 많이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삶을 위하여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